인간은 왜 새로운 현실을 찾아 떠나가려는 걸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난 11회에 거쳐서 메타버스 사피언스 그리고 메타버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김대식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강연을 들으셨는데요.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12강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고 싶은 건 메타버스와 아날로그 현실 또는 리얼버스 대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볼까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한 100만 년 전으로 가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100만 년 전 여러분들이 동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바나에 관광을 하셨다면 신기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주 작은 원숭이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긴 아스트랄로피테쿠스가 도망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조상님 아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마도 확률적으로 주변에 있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맹수들의 사냥감이었겠죠. 그것도 아마 큰 사냥감도 아니고 그냥 밤의 야식 정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를 사냥하던 맹수들의 후손은 지금 동물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원의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인간이 여전히 육체적으로 호랑이보다 더 세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맹수를 제어하고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죠.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뇌가 커졌기 때문에 지능이 늘어났다. 지능이 늘어나니까 우리는 세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가설에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뇌가 기하급속으로 커지기 시작한 그 시절을 우리가 구현해 보면 그 당시에 지적인 변화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기하급속으로 커질 때 사실 지적인 변화가 그렇게까지 없었다면 뇌가 왜 커졌을까?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결과에 따르면 뇌가 커진 가장 중요한 진화적인 이유 또는 결과물은 뇌가 커지면서 우리 인간의 사회성이 무기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덤바라는 교수님이 계시죠. 진화 뇌과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심리학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분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인간의 사회성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도대체 인간은 친구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 지구에는 다양한 영장류들이 존재하죠. 인간을 포함한. 그리고 영장류들은 다들 사회적인 그룹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류의 이 그룹엔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여서 사는 데도 있고 또 인간같이 지금 수억 명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본 건 뭐냐면 이 영장류들 종의 뇌 크기와 사회적인 집단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뇌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룹 크기가 작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만약에 문명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의 뇌 크기 1.5kg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적절한 무리수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추론을 해보면 100명, 120명, 150명 이하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우리는 던바의 숫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진화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숫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그 친구들 간의 관계를 기억해야 될 정보가 늘어나죠. 내가 얘한테 뭘 줬고 얘는 나한테 뭘 줬고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관계를 하나하나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고 덕분에 뇌가 작으면 한 5명, 10명 정도의 관계 정도만 기억할 수 있는 거고 뇌가 크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우리는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100명, 150명 구성원이 아닌 100만 명, 1000만 명
구성원들을 가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뇌가 커지면서 친구라는 개념이 확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내 몸의 한계가 막대기를 통해서 몸의 한계가 확장된 것 같이 우리의 사회적인 개념에서 친구의 범위가 확장이 됐고 이렇게 확장된 친구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아마 처음에는 유전적인 관계를 가진 식구나 친척 사이에서 시작된 개념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기적인 유전자 차원에서 내 친척들은 또는 내 가족들은 나하고 비슷한 유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업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개념이 점점 확장되다 보니 그리고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유전자를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유전자적인 친구, 이 친지 사이를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겉모습 그리고 내가 검증이 가능한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로 친구인지 적인지를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된 건 외모입니다. 나하고 비슷하게 생기면 확률적으로 유전도 비슷할 수 있겠죠. 피부색, 나하고 피부색이 비슷하면 나하고 유전적인 관계가 있겠구나. 피부색이 다르면 적이겠구나. 인종차별의 시작이죠. 언어가 개발되고 모든 언어에는 방어, 사투리들이 있죠. 사투리가 만들어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간의 그룹의 정체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사회생활하다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납니다. 억양이 비슷해. 고향이 어디예요? 물어봐요. 고향이 같대요. 학교도 똑같아. 그럼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남인가 하고 평생 친구가 된 것 같이 친구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향이 같고 학교가 같으면 뇌가 착시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확장된 개념으로 더 많은 친구를 얻는 거죠. 또 하나 확장된 친구는 이런 개념을 슈퍼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은 같은 친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착각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좋지 않은 착각입니다. 서로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다른 민족이라는 슈퍼 친구 착시 현상, 다른 종교를 가졌다라는 슈퍼 친구 착시 현상 덕분에 우리는 서로 전쟁을 하고 고문을 하고 살인을 하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시그문드 프로이드 다들 아시죠? 시그문드 프로이드가 1929년에 흥미로운 책을 하나 냅니다.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은 뭐냐면 인류를 역사를 보니 분명히 문명이 생기고 나서 삶은 훨씬 편해졌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까? 사실 이 독일어 원래 원서의 제목은 Das Unbehagen in der Kultur입니다. 문화에서의 찜찜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불만보다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불만이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거. 그리고 프로이드는 이 문명에서의 불만을 내가 원하는 진화적인 생물학적인 자아가 원하는 자유와 문명이 요구하는 통제의 갈등에서 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역시 또 로빈 덤바 교수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친구 관계는 100명에서 150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150명이 다 진짜 친구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친구라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5명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5명일까? 우리 손가락이 5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5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진정한 친구는 5명인데 문제는 우리가 문명을 가지기 전에는 누가 진정한 친구고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진정한 친구의 개념은 내 상황이 좋을 때만 나한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두목한테 얻어맞을 때 내 편을 드는 애잖아요. 그런데 원숭이 세상에서는 사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쏠리고 이때마다 진정하게 내 편이 누군지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명과 문화의 큰 혜택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문명 속의 찜찜함은 뭐냐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던져주는 바나나는 다 먹다가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다 도망갈 사람들. 문제는
문명의 사회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진짜와 가짜를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 항상 이 찜찜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친구 관계, 그리고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이 문명이 주는 불편함 또는 끈끈함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극치로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 미래가 보여주는 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하나의 특정 아이디어를 가지고 K-POP, 특정 그룹, 그 한 명에 대한 응원을 통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갑자기 친구 관계가 돼버립니다. 당연히 진짜 친구들 아니잖아요. 슈퍼 프렌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질문은 이거죠. 그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친구들은 당연히 진짜가 아닙니다. 다 가짜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많은 친구들 중에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없기 시작하면 프로이드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문명에서 주는 불만, 불편함, 찜찜함을 느끼지만 그거 외에 또 하나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여성 철학자 하나 아렌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는 인간의 외로움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외로움을 통해서 독재사회가 가능하다라는 걸까요? 하나 아렌트는 외로움을 고독함과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이미 나라는 자아, 정체성이 만들어진 사람이 본인의 존재와 나라는 존재하고 함께 있는 상황을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독은 매우 생산적이에요. 대부분 창작은 고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 대한 자아가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있다면 이거는 외로움이 됩니다. 왜냐? 진화적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느낌 자체가 진화적으로 내 그룹에서 내가 멀어졌다라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 아렌트 가설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자아가 확실하게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가짜 친구들 안에 둘러싸일 미래 인간은 외로운 인간으로 가득 찬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 외로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수많은 선동자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탈현실화에 대해서 지금 12번의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인류가 점점 아날로그 현실 그리고 지구가 아닌 우주, 화성 또는 디지털 현실로 도피를 하려는 노력이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아마 픽사에서 만들었었던 사이언스 픽션으로 기억하는데 인류가 우주로 다 이주하고 난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럼 질문이 있죠. 인류가 우주로 가면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쓰레기장이 남습니다. 결국 우리가 탈현실화 그리고 디지털 현실로의 도피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뿐이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몸은 아날로그이고 계속 지구라는 공동체에 살아야 될 텐데 이 지구라는 현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날로그 현실의 문제를 풀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 번 강연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타 유토피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반대로 메타 디스토피아도 또 가능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메타 유토피아와 메타 디스토피아보다는 메타 노이아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등장했었던 개념입니다. 메타 노이아라는 것은 있었던 공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철학적인 개념에서는 마음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이것은 혼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메타노이아에는 항상 파트너가 한 명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파트너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입니다. 메타노이아와 카이로스, 생각의 변화와 기회가 항상 같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가끔 역사적으로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메타버스 자체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드문 몇 개 안 되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아날로그 현실이 왜 있어야 될까? 왜 지구는 쓰레기장이면 안 될까? 그리고 아바타로 내가 수많은 인생을 살 수 있어도 여전히 아날로그로 인간답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날로그 현실을 떠나서 디지털 현실을 만들고 새로운 디지털 현실이 100년, 1000년, 10,000년 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호모사피엔스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고 우리는 이 여정의 끝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긴 새로운 현실과 함께 시작되는 호모사피엔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챕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카이로스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